효도관광 여행이라던 여행은 고려장이 되고 남자는 복수를 다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햇살이 약하게 비치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인수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넥타이를 매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의 주름 사이로 반짝이는 시계는 오래된 롤렉스였습니다. 그 시계는 평생 일군 건설회사의 첫 현장 준공식 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처럼 그는 여전히 꼿꼿했고 정장 차림의 몸은 70대라기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현관문 너머로 장남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피로와 형식적인 친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즐겁게 다녀오자고. 집 앞에는 크고 반짝이는 관광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효도관광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봄 소풍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인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구두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손수 포장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행 끝나면 성호에게 회장 자리를 정식으로 물려줘야겠지.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장녀 박미정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아버지, 웃으세요. 라며 손짓했습니다. 인수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동자엔 작은 고독이 스쳤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손녀 수빈이 앉아 있었고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의 거리감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 방향으로 갑니다. 점심은 산채 정식, 오후엔 절 풍경 구경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마음은 왠지 가볍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변하며 도시의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깊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문에 비친 가족들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성우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고 미정은 누군가와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이냐?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버스는 인적이 드문 산골의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가이드는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15분만 쉬었다 갈게요. 모두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내렸고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와 송진 향기가 섞여 묘하게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지나치게 차가웠고 길 위에는 사람들의 발자국 대신 바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론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짧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그의 말이 희미하게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다 됐지? 응, 오늘 안에 끝내자고. 인수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곧 성호는 웃으며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경치 좋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죠. 성호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인수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 가이드는 모두를 버스로 태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의아했습니다. 다들 내렸던 방향과 반대로 가는군. 버스는 국도를 벗어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둑한 길이 이어졌고 GPS 신호는 끊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인수는 작은 불안이 가슴을 스쳤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분쯤 후 버스는 갑자기 정차했습니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변 경치가 참 좋네요. 가족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렸습니다. 인수도 천천히 따라 내렸습니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산등성이 위로 피어오르며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바라본 순간 등 뒤에서 버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후진하더니 방향을 틀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지팡이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성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가족들의 굳은 표정뿐이었습니다. 딸 미정은 얼굴을 돌렸고 손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가 굽이기를 돌아 사라지자 산속엔 매캐한 엔진 냄새와 침묵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휘청이며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바닥에 탁탁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산속으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게 나한테 하는 효도냐? 작게 내뱉은 말이 공중에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은 흐릿했고 산속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승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소? 인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길을 잃었소. 그리고 세상도 잃은 것 같습니다. 노승은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절 안에는 오래된 목탁 소리와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인수는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노승의 말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밤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산사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박인수는 여전히 전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이불 위에 앉아 멍하니 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버스가 멀어지던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던 손녀의 눈빛.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노승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마음이 괴로웠겠지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단순한 맛이 이상하게 짠했습니다. 스님, 휴대폰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로 내려가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인수는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몸은 삭신이 쑤셨지만 표정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 계곡 옆으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먼 산새들이 울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간이 슈퍼 앞에 다다르자 주인 노인이 라디오를 켜놓은 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인수는 믿을 수 없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건설재벌 박인수 회장, 효도 관광 중 사고로 실종, 사망 추정. 그의 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문 속에는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향년 78세, 박성우 회장이 유지를 잇는다. 인수는 신문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관광버스 추락사고, 운전기사 포함 2명 부상, 박 회장만 실종, 수색 끝에 신발과 지팡이 발견.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였다. 완벽했다. 자신의 지팡이와 구두 상자, 그것이 죽음의 증거로 쓰였던 것이다. 철저하군 피 한 방울 안 섞인 회사보다 피 섞인 가족이 더 잔인하구나. 그는 슈퍼 앞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앞섰습니다. 주인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기사에 나오는 그 회장님 아는 분인가요? 인수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오래전 일한 적이 있죠.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빛이 어느새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창고 근처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낡은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통화권 밖이었지만 몇 번의 시도를 거쳐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는 기억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철우 아직 그 번호 쓰고 있겠지. 전화 너머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인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들려온 강철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전부 그놈들 짓이었습니까? 인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이용할 거요. 그날 밤 도시에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에는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들었고 장남 박성호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성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의 뜻은 사회에 봉사하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전부 가족 명의의 재단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속 규모가 5천억 원이라던데 사실입니까? 성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기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장례식장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세 처리 일정 빨리 끝내세요. 재단 자금은 내일 제 계좌로 넘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회장이야. 그 시각 산속절에서 인수는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깊은 주름 속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철우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녀석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강철우는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다. 지금 회사 주식 일부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효자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장례비보다도 많은 금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 나도 더 깊이 빠지게 해. 그래야 잡을 수 있지. 며칠 후 박미정이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는 담당 변호사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몫은 정확히 2대8 비율이라 들었죠? 오빠가 다 가지면 가만 안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욕망이 비쳤습니다. 산사에 머물던 인수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결국 저마다의 지옥으로 가고 있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절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철우가 마련해둔 노트북과 위조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철수, 1947년생, 전직 공무원. 그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는 화면을 켜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한빛복지재단 설립 계획서. 그 순간 창밖에서 새벽빛이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불타는 노을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가르쳐 주마. 돈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절마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분노가 아닌 차분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라진 제국의 창립자가 다시 태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산사의 봄은 완전히 지나가고 초여름의 푸른 기운이 절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삭발한 머리로 절 뒷마당의 잡초를 베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이철수 노인이라 불렀고 그 또한 이제 그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느려졌지만 눈빛은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런 인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인수는 절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가짜 신분증, 낡은 노트북, 그리고 강철우가 보낸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빛복지재단 설립 계획서. 파일의 맨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야 세상이 진실을 본다. 그는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했지만 그의 눈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무너뜨린다. 그의 손끝이 창문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노쇠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가운 결의와 평온이 섞인 다시 태어난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 본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수건설그룹.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죽었지만 내 그림자는 여전하구나.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엔 박성호 회장, 재단 기부로 사회공헌 본격화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익명의 기부자 500억 출연, 새로운 복지재단 출범이라는 작은 단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를 보고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 나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않고 움직일 때지. 며칠 후 인수는 강철우를 만났습니다. 강철우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인수를 맞았습니다. 정말로 돌아오셨군요. 인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죽은 사람으로 살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의 말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강철우는 그에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명의는 전부 위조된 이름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제부터 회장님은 단순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인수는 웃었습니다. 좋지. 세상을 보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언제나 아래였으니까. 며칠 뒤 한빛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익명의 기부자 등장이라며 떠들었고 박성호는 그 재단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선활동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재단의 뿌리는 인수가 직접 설계한 복수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구석진 경비 초소에 앉아 출입 차량을 지켜보며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었어? 저 재단에 익명으로 500억 냈대. 진짜 천사라더라. 그 말에 인수는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라 그렇다면 나는 그림자가 되어야겠지.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누가 박성우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재단 내부의 약점을 쥐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성우 탐욕형 박미정 불안정하는 주 신뢰 가능 홍보팀 취약 지점. 그의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마치 전쟁 준비의 작전 일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수는 재단 로비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은주였습니다. 밝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복지사였죠. 그녀는 인수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는 잠시 놀라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해서 좋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은 조용할 때 가장 잘 들리죠. 그 짧은 대화는 인수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재단 건물의 CCTV를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눈을 가졌군. 그는 CCTV 기록 중 박성호의 이름으로 된 내부 회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 성호는 재단 자금을 해외 투자 명목으로 빼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익명 기부금 중 일부를 돌려서 회사 펀드에 합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순간 인수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 그는 강철우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끝났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군. 강철우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익명 계좌로 언론 제보 준비를 하죠. 하지만 너무 빠르면 위험합니다. 인수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네. 더 잃을 것도 없지. 그날 밤 인수는 재단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멀리 도심의 불빛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 그 안에서 탐욕이 자라나던 사람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제국은 다시 내 손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의 뒤로 한은주가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인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밤 공기가 좋아서요. 잠시 바람 좀 쐬려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옆에 섰습니다. 이 도시는 참 밝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죠.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밝은 곳일수록 그림자는 짙어지죠. 그 말과 함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고 바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죽음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던 자신이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음을. 이제 인수는 세상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고 그의 그림자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박인수가 복지재단의 경비로 일하기 시작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로비의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출근길 인파 속엔 양복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눈엔 피로와 욕망이 번갈아 스쳤다. 인수의 손끝은 느렸지만 단정했다. 닦아내는 유리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얼굴로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 말엔 체념이 아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한은주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아저씨, 오늘은 더워서 쉬엄쉬엄 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이 일은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유리를 닦으면 내 속까지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런 생각 참 예쁘네요. 그녀가 떠난 뒤 인수는 허리를 펴며 로비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은 이제 단순히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단의 구조, 직원의 동선, CCTV 사각지대까지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그에겐 관찰의 연속이었고 그 관찰 속에서 그는 누가 진실을 알고 있는가를 가려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박성우가 도착하자 주변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랜 세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한때 자신을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의 눈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인수는 천천히 지하실로 향했다. 그곳은 재단의 폐기 문서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그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전등을 켰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재단 자금 운용 보고서라고 적힌 폴더를 찾아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수치들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해외 기부금이라 표기된 금액이 실제로는 성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인수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 데이터를 USB에 옮기고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옷 속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다. 박성우 해외펀드 자금 횡령 1차 증거 확보.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먹어치우지. 그는 낮게 혼잣말을 하며 전등을 껐다. 며칠 후 재단의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한은주가 익명 제보를 통해 내부 의혹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의 아니게 인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셈이었다. 언론은 연일 재단의 자금 흐름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고 박성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화에 나섰다. 일부 행정 착오일 뿐이며 곧 투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초조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그날 밤 인수는 재단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아래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흘러갔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도시의 빛은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고 서 있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봉투를 가슴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번졌다. 며칠 뒤 인수는 우연히 복지재단 복도에서 박성우와 마주쳤다. 둘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우는 인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서류 좀 옮겨주세요. 그 말에 인수는 잠시 미소 지었다. 예,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성우의 구두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 순간 인수는 느꼈다. 내가 나를 몰라보는 그 순간이 내 복수의 시작이겠지. 그날 밤 인수는 강철우를 다시 만났다. 허름한 창고 안 노트북 화면에 성우의 자금 흐름표가 떠 있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언론에 흘리면 큰일이 날 겁니다. 박성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실은 나오지 않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고에 깨진 유리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낡은 신문 한 장을 흔들었다. 그 신문에는 오래전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인수, 불법 비자금 혐의로 검찰 조사 중. 그는 신문을 천천히 찢으며 말했다. 거짓으로 죽었으니 진실로 살아야겠지. 며칠 후 재단의 감사는 예상보다 커졌다. 박성우는 이사들을 긴급 소집해 위기 대응 회의를 열었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외부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복지사 하는주 씨가 아닐까요? 요즘 이상하게 문서실 근처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성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여자를 조사해봐.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날 밤 한은주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퇴근길, 골목길 가로등 아래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복지재단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오늘따라 좀 무서워요. 문을 연 인수는 그녀를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누군가는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다고 믿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아저씨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상하게 믿음이 가요. 그 말에 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경비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복지재단의 현판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낮게 속삭였다. 그 아이는 지켜야겠군. 진실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려면 누군가는 빛을 들고 서야 하니까.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재단 건물의 유리창은 구름을 비추며 흐릿하게 반짝였다. 경비실 안의 작은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박인수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식혀가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새벽에 적어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 세상이 균열을 낸다. 그 한 줄 문장이 그의 하루를 규정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인수를 바라봤다. 아저씨, 요즘 재단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불안해하죠. 인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법이죠. 거짓은 언제나 소리를 내며 무너지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다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말은 뭔가 믿음이 가요. 그냥 경비 아저씨 같지가 않아요. 인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버려야 할 이름이 있죠. 그녀가 떠난 뒤 인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복지재단의 자금 이동 내역, 가짜 기부 서류, 그리고 박성호의 서명이 담긴 위조 문서 사본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USB 속 데이터 파일을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그 파일은 그의 옛 동지이자 현재의 조력자 강철우가 암호화해둔 내부 문서였다. 익명 제보용 데이터 페이지 1. 파일 이름이 단순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재단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것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열었다. 수신자는 익명 언론 플랫폼 진실의 눈. 제목은 짧고 단호했다. 기부금 횡령 및 내부 비자금 조성 의혹 자료. 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화다. 썩은 나무는 잘라내야 새순이 자라지. 그는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결연한 힘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터졌다. 한빛복지재단 500억 규모 기부금 횡령 의혹. 박성호 회장, 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 착수. 텔레비전 화면 속 기자들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흘러나왔다. 재단 건물 안은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셔터 소리를 쏟아냈다. 인수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질 뿐이었다. 박성호는 기자회견장을 마련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기자들 중 누군가가 물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가 재단 내부에서 근무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인수는 강철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뉴스 봤소?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수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켰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진실은 아직 반도 드러나지 않았지.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나가면 위험해요. 위험이 없다면 진실은 죽은 겁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보인 건 멀리서 재단 건물로 돌아오는 박성호의 모습이었다. 성호는 경호원들과 함께였고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가득했다. 인수는 창밖 불빛에 비친 아들의 실루엣을 보며 중얼거렸다. 성호야, 넌 결국 내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구나. 다음 날 재단 내부에는 내부 배신자 색출 명령이 떨어졌다. 직원들의 컴퓨터가 일제히 조사 대상이 되었고 보안팀이 복지사들의 책상까지 샅샅이 뒤졌다. 한은주는 불안에 떨며 복도 끝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시선은 자꾸 경비실 쪽으로 향했다. 인수는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그는 조용히 경비실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다.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왔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제가 그때 보고서를 제보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인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의심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혼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아저씨는요? 왜 그렇게 세상 일을 잘 아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한때 세상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은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서 지켜보는 걸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눈가에 흐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날 밤 인수는 경비실 불을 끄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페이지 2 내부 인물 연루 증거. 그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봉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노트에 짧게 적었다. 내일 또 한 번의 균열을 낸다. 바깥에서는 여름밤의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다. 재단 건물의 유리벽에 반사된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고 그 속에서 인수의 실루엣이 고요히 섰다. 그의 모습은 외로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그 순간 세상은 아직 몰랐다. 이 조용한 노인이 눌러 쓴 단 한 통의 이메일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뉴스는 재단 의혹으로 들끓고 있었다. 아침 방송은 한빛복지재단의 기부금 횡령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고 기자들은 연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대형 스캔들이라며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시민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모두 같은 뉴스가 떠 있었다. 박성우 회장 횡령 혐의 조사 착수. 기차 항공기는 무겁고 침묵이 가득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재단 좋은 일 한다더니 결국 다 그런 거였네. 복지재단 건물은 이미 포위된 듯 혼란스러웠다.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복도엔 낮은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박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비서가 말을 건넸다. 회장님, 기자들이 벌써 로비까지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가야지.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러나 그 거울 속 얼굴은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만든 괴물의 얼굴이었다. 그 시각 경비실 안에서 인수는 조용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들이 기자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인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제 세상이 심판하겠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경비실 안에 울렸다. 그날 오후 재단 본사에 검찰 수사팀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당황한 얼굴로 문서를 숨기거나 컴퓨터를 끄기 바빴다. 박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억눌린 분노를 삼켰다. 그의 곁에 있던 비서가 속삭였다. 회장님, 혹시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게 아닐까요? 성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부에 나를 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복지팀 사무실 쪽을 향했다. 한은주가 일하던 그 자리였다. 한은주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익명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 용기를 잊지 마세요.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쥐고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고였다. 밤이 되자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재단 스캔들 핵심 인물 박성호, 익명의 내부 고발자, 죽은 창업자의 유산, 어디로 갔나? 뉴스의 댓글란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더럽힌 거잖아. 그 돈 진짜로 복지에 쓰였을까?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 얽히며 진실을 향한 파문을 키워갔다. 그 시각 인수는 오래된 창고 사무실에서 강철우를 만났다. 그들은 작은 전등 하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강철우가 말했다. 회장님, 예상보다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시스템의 죄입니다. 성우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죠. 강철우는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건 복수의 열이 아니라 정화의 불빛 같았다. 며칠 후 검찰은 복지재단의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인수의 손글씨로 작성된 노트 한 권이 발견됐다. 그 노트에는 재단의 자금 흐름, 비자금 경로, 내부 인물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그 문장을 본 수사관은 잠시 멈춰섰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노트의 표지에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재단 이사들은 하나둘씩 언론 인터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모든 건 박성우 회장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차가웠다. 모를 리가 없지. 그들은 모두 한 배를 탄 거야.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박성우는 결국 긴급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날 밤 인수는 경비실에서 낡은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흘렀다. 박성우 회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가의 몰락이 아니라 세대의 윤리를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인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슬픔이 함께 얹혀 있었다. 이제 세상이 나를 몰라도 괜찮다. 내 이름은 사라졌지만 진실은 남았으니까. 그때 복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한은주가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네요. 그녀는 그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요. 커피 조금 넣어왔어요. 요즘 힘드실 것 같아서. 그는 봉투를 받으며 잠시 멈췄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더 힘들겠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를 보면 이상하게 괜찮아져요. 그녀가 돌아가고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복지재단의 간판이 밤하늘에 희미하게 빛났다.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깜빡거렸다. 그는 손에 커피 향을 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다시 무너져야 새로 세워지는 법이지. 이윽고 새벽이 다가왔다. 창밖에서 첫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희미한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손에 쥐었다. 봉투 안에는 페이지 3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 균열을 낼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의 오랜 고통이 이제는 세상의 숨결 속으로 흩어지고 있음을. 그날 새벽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진실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박성호의 검찰 출석 날 서울중앙지검 앞은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기자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세상의 눈이 동시에 깜빡이는 것 같았다. 성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굳은 얼굴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무언가를 삼키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수많은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다. 박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부 고발자가 당신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성호는 한 걸음 멈추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죄의 심판대 위로 떨어지는 조명 같았다. 그 시각 복지재단 경비실. 박인수는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기자들의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금 박성호 회장이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끝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창밖엔 햇살이 번지고 새 한 마리가 창문 앞을 지나갔다. 인수는 잠시 그 새를 바라보다가 낮게 미소 지었다. 자유로구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 시각 검찰 조사실. 성호는 수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복지재단의 회계장부와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USB가 올려져 있었다. 그는 USB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걸 누가 낸 겁니까? 수사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익명 제보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수사관은 조용히 USB를 재생시켰다. 화면 속엔 CCTV 영상이 나왔다. 어두운 창고, 작은 전등 아래에 앉은 한 노인의 실루엣.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탐욕은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성호는 그 순간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를 그는 평생 잊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사관이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 맞습니까?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 떨림이 울음인지 분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복지재단 옥상. 박인수는 바람을 맞으며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고층 건물 위에 걸린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성호 회장, 검찰 출석 중 익명 제보자 영상 확인. 그 자막이 스크린을 지나가자 그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의 성호가 떠올랐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 아버지에게 그림을 자랑하던 그 웃음.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배우며
언젠가 자신을 닮은 욕망의 눈을 가지게 되었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스쳐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는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한은주가 옥상 문을 열고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뉴스 봤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저씨는 이제 뭘 하실 거예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그늘로 돌아가야죠. 내가 있을 자리는 언제나 빛 뒤니까요. 그녀는 그의 옆에 섰다. 저 궁금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졌다면 그걸로 됐죠. 그의 말에 한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당신이 그 불빛을 이어가야죠. 나는 다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겁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의 중절모가 살짝 흔들리더니 태양빛이 옥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멀어져 갔다. 그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 뒷모습은 햇살과 섞여 점점 흐려졌다. 아래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침묵했다. 그래도 아직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누군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 그들의 대화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옥상 가장자리에 남겨진 커피잔이 햇빛에 반짝였다. 잔 속에 남은 커피는 미약한 바람에 잔물결을 그리며 흔들렸다. 그 잔물결이 마치 새로운 세상의 심장처럼 고요히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TV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 정체불명.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은 새로운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박인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때 복지재단 옥상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돌아온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균열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봄이 찾아온 서울의 아침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재단 건물 앞 화단엔 새싹이 피어 있었다. 한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 손에 들린 세빛재단 명패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예전의 복지재단이 새롭게 바뀐 이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가면이 아니었다. 진짜 사람을 위한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노인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 재단 요즘 많이 좋아졌대요. 무료 급식도 늘고 장학금도 생겼다네요. 다른 노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다 옛날 경비 아저씨 덕분이라잖아요.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일을 한 사람은 그분이래요.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신문을 넘겼다. 그 신문의 구석엔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려 있었다. 익명 기부자 덕에 재단, 새로운 출발. 한은주는 벤치 옆을 지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신문 속 글자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아저씨 보고 계시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박인수가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난다. 권력은 무너지지만
양심은 잘한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다시 배울 수 있다. 그 문장들은 마치 바람결처럼 한은주의 가슴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재단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기념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문구 아래엔 낡은 커피잔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잔은 인수가 늘 들고 다니던 바로 그 컵이었다. 누군가가 찾아내어 조용히 이 자리에 두었다고 했다. 잔 안에는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한은주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불빛을 이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복지센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들 사이로 환한 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진짜 봄이네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 동료가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재단이 진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햇살에 부서진 꽃잎이 공기 속을 떠돌며 마치 인수가 남긴 말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 시각 다른 한편 바닷가 근처 작은 시골 마을. 허름한 여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 옷을 입고 신문을 한 장 들고 있었다. 신문의 이면엔 세빛재단 기부자 덕의 부활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으며 작게 웃었다. 그의 손끝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바다 위로 눈을 돌렸다. 성호야, 이제 내가 진실을 받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둘 다 조금은 자유롭다. 멀리 어선 한 척이 지평선을 따라 천천히 떠나고 있었다. 그는 그 배를 바라보다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다바람에 잠시 흔들다가 조용히 상자를 닫았다.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조금 쉴 때가 됐지. 그의 앞에서 파도 한 줄기가 밀려와 그의 발끝을 살짝 적셨다. 그 물결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모래 위에 오래 남았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처럼, 그리고 다시 지워질 듯한 인생의 흔적처럼.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해변에서 소풍 나온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다는 한없이 평화로웠다. 그는 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 그가 천천히 바다를 등지고 돌아설 때 멀리서 하얀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새는 한참 동안 하늘을 돌다가 그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날아갔다. 그의 그림자와 갈매기의 그림자가 해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겹쳐졌다가 이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서울의 봄, 바다의 바람, 그리고 한 사람의 미소.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은 계속 살아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다. 마지막 자막처럼 흘러가듯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한다.